매달부터 보험사에서 돈을 빌릴 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가계부채 폭증세를 막기 위해 보험업권에서도 은행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후폭풍이 ELS 시장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브렉시트 소식에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600억 원 규모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값이 인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우유 등 유가공식품의 값이 내려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바람에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졌는데요. 이 여파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쉽고 이자만 갚아도 돼 상환 부담이 적은 보험과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과 제2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집을 살 때 보험사에서 돈을 빌려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빚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보험업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39조 4천억 원으로 은행권의 8%밖에 안 되지만 최근 빠른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1분기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3.1%로 은행권의 2%보다 높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과 함께 보험권 분할상환 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를 당초 2017년 40%에서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에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상호금융은 전체 가계대출 중 이자만 갚는 대출이 95%에 달해 분할 상환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우선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의 1분기 가계대출은 한 해 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원금 상환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는 탓에 매달 생활비가 걱정인 서민들의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방침이 전 금융권으로 퍼지면 가계부채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서민들의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이 브렉시트 후폭풍이 ELS 시장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12개 국가의 50개 주요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에서 원금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증권사들이 유로스톡스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주가 연계 상품 ELS에서 600억 원 규모가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손실 구간 직전에 놓인 ELS 상품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미리 약속한 범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진 뒤 만기가 돌아오는 날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만큼 원금을 잃게 됩니다. 지난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소식에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부 ELS 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들 종목의 원금 손실 구간은 2,700에서 2,759 수준인데 이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지난 24일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8% 넘게 급락하며 2,700선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별로 보면 어제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이 발행한 21개 종목 504억 원 규모가 손실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금융투자 55억 원, 한국투자증권 40억 원, 대신증권 15억 원 등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서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만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수가 손실 구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더라도 만기 때까지만 회복되면 원금과 수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홍콩 H지수의 급락으로 공포감이 번졌던 ELS 시장에서 그 대안으로 부상했던 유로스톡스 50지수마저 브렉시트 현실화로 급락하자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올 하반기 주식시장에선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줄 종목을 고르는 일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경기 민감주와 환율 수혜주, 배당주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는 1956.36으로 어제보다 1.04% 이상 올라 브렉시트 여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와 달리 사자 기조로 돌아서면서 565억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팔자 기조를 보여 각각 263억, 69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6% 오른 669.88에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증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브렉시트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고 미국 기준금리 향방과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슈가 증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기업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재와 산업재 관련주 등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꼽았습니다.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면 경기 방어주로 불리는 낙폭이 과했던 대형주들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환율이 요동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환율 수혜주가 빛을 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엔화 강세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휴대전화,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 강세에 대한 수혜 부분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은. 또 증시가 불안할 땐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배당주 투자는 주가가 예상 배당 수익률 이상 상승하면 매도 후 시세 차익을 얻으면 되고 주가가 부진할 경우 배당금으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를 확정 고시하고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업무와 상업, 주거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지구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38만 6천 제곱미터 부지가 복합 개발됩니다. 이 지역은 하반기 개통 예정인 고속철도 수서역을 통해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등 5개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외곽순환도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 역세권 지구는 고속철도 환승센터, 업무 유통구역, 공공주택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환승센터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수서역과 환승센터를 복합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업무 유통구역엔 업무와 연구개발, 첨단 유통 등의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을 수서 문정지역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토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공급과 시기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구역에는 행복주택 1,900여 가구를 포함해 10년 임대주택 등 총 2,800여 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임대주택이 늘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합동추진팀을 구성해 교통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전문기관의 연구와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우선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정체가 심한 반고객길을 왕복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개발 이익을 주변 지역 교통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이 리터당 18원 인하됩니다. 이 원유 가격이 내리는 건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인데요. 우유 등 유가공식품 값의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농진흥회는 오늘 유가공 업체들이 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 기본 가격을 지난해보다 18원 내린 리터당 922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들의 대립을 막기 위해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내린 겁니다. 원유 가격 인하 배경으로는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리터당 763원으로 2014년에 비해 33원 내린 것이 꼽힙니다. 사료값 인하 등으로 생산비가 줄었기 때문에 원유 기본 가격도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공급 과잉도 원유값 인하에 한몫했습니다. 우유는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고량이 남으면 건조시켜 분유로 가공하는데 지난 5월 기준 국내 분유 재고 물량은 17,000톤으로 적정 재고량의 8,000톤보다는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산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수입 유제품 소비는 매년 늘어 지난달까지 유제품 누적 수입량은 10만 3천 톤에 달했습니다. 재고가 넘치고 소비가 줄면 가격을 내려야 하지만 우유 1리터의 평균 소매 가격은 28일 기준 평년보다 6.8% 오른 상태입니다. 이번 원유값 하락으로 우유와 치즈 등 유가공식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하폭이 1.9% 수준으로 사실상 크지 않은 데다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내 원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인하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년에 한 번 결정하는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사 수익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을 얻기 위해 계열사와 손을 잡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열사 내 은행과 협업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사 그리고 증권과도 협업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카드사가 같은 계열의 은행, 보험, 증권사와 손을 잡은 협업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달 KB손해보험과 연계된 보험료 결제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로 KB손해보험 보험료를 결제하면 연간 결제 납부 실적에 따라 결제한 보험료의 10%를 다음해 2월 말 포인트리로 적립해줍니다. 연간 결제 납부 실적이 500만 원 이상이면 3만 전까지, 800만 원 이상이면 6만 전까지 포인트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역시 신한투자증권, 신한생명과 시너지 창출에 나섰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한투자증권과 CMA 금리연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쌓이는 마이신한 포인트로 증권사 상품 수수료와 신한생명 상품에 대한 보험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카드 모집을 하는가 하면 신한카드 전용 쇼핑몰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 계열사 간 업무 영역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카드업계 불황 속에서 계열사 간 연계를 통해 수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같이 서로 코업해서 하게 되면은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객한테는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삼성카드는 지난 2월 삼성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시 빅포인트를 2배 더 적립해주는 삼성페이 특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롯데카드도 같은 달 롯데 렌터카와 제휴한 오토카드를 내놨습니다. 이 카드는 단기 렌터카 대여료를 전월 실적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반값에 할인해주고 장기 렌터카 대여료를 자동이체 신청하면 매월 3,000원씩 할인해주는 혜택을 담았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어느덧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 벌써 반이 지났는데요. 하반기를 앞두고 꼭 체크해봐야 할 제도와 법규들이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영란법 그리고 맞춤형 보육 등 2016년 하반기 과연 어떤 제도와 법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와 조세제도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오는 8월부터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6시간이었던 거래 시간이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 연장되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의 거래 시간이 해외보다 짧아 거래가 부진하다고 보고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 시간대를 연장한 것입니다. 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으로 유동성이 3에서 8%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평균 2,600억에서 6,800억 원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주식 거래 시간 연장에 맞춰 외환 거래 역시나 30분 연장됩니다. 또 파생 상품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미니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이 추가됩니다.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확대됩니다. 현행 47개 업종에서 가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돼 52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맞춤형 보육 제도도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사실 최근 어린이집 총연합단체에서 이 집단 휴원에 나서는 등 좀 논란도 있었는데 이 제도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행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이 밖에도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회복지 제도라든지 보건 제도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맞춤형 보육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상황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뉩니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이유로 장시간의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종일반을 통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총 12시간을 지원받게 됩니다. 맞춤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이유로 추가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 보육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됩니다.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집니다. 또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쉽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는 임신과 출산 지원비를 20만 원 추가해 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이 무소득 배우자도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이른바 김영란법도 시행 전부터 이 실익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실익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김영란법은 이 중앙행정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요. 이 각급 학교나 학교 법인과 언론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도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도 정해졌는데요.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네, 이외에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새로운 법령들이 470여 가지나 된다고 하던데요. 이걸 다 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대표적인 것들만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보복운전이 대두가 되면서 이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보복운전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지금까지 폭행 등 형사처벌만 받아왔는데요. 이 다음 달 28일부터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사유에 추가하게 됩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상품을 파는 등 사기 행위를 벌이면 즉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이른바 짝퉁을 팔거나 물건은 안 보내고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사기 온라인 쇼핑몰은 정식 조치가 나오기 전 긴급 거래 중지가 가능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에 대해서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강 이남의 재건축 바람에 힘입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부동산 통계 포털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9,956건으로 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68.7건이 거래된 것으로 지난 5월 일평균 거래량 331.5건을 넘어선 것은 물론 역대 최대 물량이 팔린 지난해 6월 372.1건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는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주도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2,022건으로 지난달과 지난해 6월 한 달 총 거래량을 웃돌았습니다. 이달 들어 대구 주택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한 대구 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27% 떨어졌습니다.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하락폭은 1.18%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대구는 전월 대비 전셋값도 0.28%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경북 지역 역시 주택 매매 가격이 0.21%, 전셋값이 0.17% 떨어져 대구 다음으로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은 수년간 이어진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신규 공급 물량 부담 탓에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아파트 공급 물량은 올해 26,500여 가구, 내년 21,500여 가구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89%로 4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2.81%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3.12%에서 올해 1월 3.1%로 떨어진 이후 5개월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3.16%로 4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3월 3.24%에서 4월 3.17%로 떨어진 데 이어 두 달째 내렸습니다. 집단대출이 2.9%로 0.01%포인트 떨어졌고 예적금 담보대출이 3.09%로 0.02%포인트, 보증대출도 2.89%로 0.03%포인트 각각 내렸습니다. 전체 맞벌이 가구 중 20, 30대 비율은 10%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어린 자녀가 없는 40, 50대가 전체 맞벌이 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185만 8천 가구입니다. 이 중 맞벌이 가구는 43.9%인 520만 6천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맞벌이 가구는 2만 가구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가구주의 연령 계층별로 보면 40, 50대 부부는 절반 넘게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반면 30대는 맞벌이 비중이 42.6%, 29세 이하는 37.9%에 그쳤습니다. 연령층별 구성비에서도 50대 맞벌이 가구가 전체의 32.9%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40대는 30.8%로 뒤를 이었고 30대는 16%, 29세 이하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겪는 연령인 20, 30대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다음 달 1일 개장 3주년을 맞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코넥스 상장 기업은 124곳으로 시가총액은 5조 1,722억 원에 달합니다. 개장일인 2013년 7월 1일보다 기업 수는 5.9배, 시가총액은 11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 특성상 정보통신과 바이오 업종 기업이 66개사로 절반이 넘습니다. 거래 규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일평균 거래 대금은 28억 1천만 원으로 개장 첫 해 대비 7.2배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거래량은 20만 2천 주로 3년 전에 3.3배 수준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 등의 신원 관련 정보와 잔고 등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지난해 국내외 기업들의 매출 규모로 글로벌 순위를 조사한 결과 주요 16개 업종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1위에 오른 것은 생활가전 하나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안동 특산물인 간고등어 생산업체들이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환경부 발표 이후 매출이 폭락해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증권사 임직원의 자사 ISA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9.8%가 임직원들이고 투자액으로는 8.5%가 직원의 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대전 30도, 대구 31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지면 부근에는 더운 공기가 가득하겠지만 우리나라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자리하고 있어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내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는 제주도 바로 아래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요.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요.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수원 2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울진 29도로 오늘보다 크게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9도, 대구 31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오는 날이 많겠는데요. 곳에 따라 강하고 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